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합과정 이도현입니다. 어,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 좀 미래에 좀 많이 유명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공부하고 있는 게 콜렉티브 리스폰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 조금 더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CVPR 602나 좀 자주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프로액티브랑 리액티브를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프로액티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약간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거고 리액티브는 약간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예시로 보면 고전적인 딥러닝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굉장히 리액티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어떤 쿼리를 던져줘야 그리고 질문 같은 거를 해야 이제 인풋을 받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쿼리 대 리스폰스가 1대1 관계에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어시스턴트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상응하는 리스폰스가 돌아오는 이런 게 좀 리액티브 어시스턴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다소 좀 수동적인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의 좋은 어시스턴트는 좀 프로액티브하게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리스폰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시스턴트가 유저의 어떤 상황 그런 거를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관찰하고 있다가 지금 뭔가를 말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거를 프로액티브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만약에 어떤 로봇 그 가정의 집안일 같은 걸 도와주는 로봇이 어떤 유저의 그 상황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다가 프라이팬에 불이 붙었다 하고 약간 경고를 보여주는 예시를 가져왔는데 또 유저가 어떤 쿼리를 입력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프로액티브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쿼리 대 리스폰스가 0 대 M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일단 표현을 했는데 저 0이라는 거는 뭐 어떠한 쿼리도 집어넣어주지 않았음에도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것이고 조금 액티브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조금 1대 N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저가 어시스턴트한테 나 지금 이거 요리하고 있는 거 계속 보면서 조언을 계속 해줘 라고 인스트럭션을 내리면 이 요리하는 과정을 어시스턴트가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프라이팬을 뒤집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팅에서 보면 리액티브 리스폰스랑 프로액티브 리스폰스의 좀 큰 차이점은 그 유저의 쿼리 타임하고 그 어시스턴트가 내뱉는 리스폰스 타임이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쪽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보면 뭐, 리액티브 앤 패시브 어시스턴트는 트레디셔널하고 유저 쿼리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내뱉고 그리고 쿼리 타임하고 리스폰스 타임에 어떤 딜레이가 없는 반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 어시스턴트의 모습은 조금 뭐 유저 쿼리를 넣어주지 않아도 계속 그 상황을 체킹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폰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쿼리 타임하고 리스폰스 타임에 어떤 타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 프로액티브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온리에서는 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예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어떤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식을 계속 하면서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게 조금 더 내추럴 하잖아요. 이 때문에 보통 비디오 세팅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것도 충분히 텍스트 온리 모달리티에서도 조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하실 분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끝나면 텍스트 쪽에서 좀 이렇게 프로액티브한 거 좀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논문들 조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존의 오프라인 비디오 LLM하고 조금 차이를 말씀해 드리면 오프라인 비디오 세팅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고정된 비디오가 딱 유튜브 1시간짜리 그런 영상이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떤 뭐 비주얼 인코더나 어쨌든 모델이 그 통째로 뭔가 인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저가 어떤 퀘스천을 하는 그런 세팅이 좀 다소 동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비디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간축을 고려한 어텐션이나 이러한 아키텍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 온라인 또는 뭐 스트리밍 비디오 LLM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입력 프레임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냥 입력 프레임은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템포럴 축을 고려한 어텐션을 걸기 조금 어렵거든요. 네. 없고, 네. 추가로 뭐 프로액티브한 리스폰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 LLM 같은 경우에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LM 아키텍처죠. 비주얼 인코더 있고 LLM 있고 그거에 따라서 리스폰스 생성하는 또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1FPS라고 하면 1초에 한 번씩 저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계속 넣어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인데요. 제가 논문을 총 3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VLM이나 좀 그런 쪽은 성능 싸움이 심하다 보니까 메소드가 되게 노벨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디오 LLM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태스크의 초기 논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그샘플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그 사용자가 보고 있는 그러한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 계속 이제 어시스턴트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저가 QA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유저가 어떤 거를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허리 타임하고 리스폰스 타임 간의 딜레이도 없고 좀 리액티브하게 한 리스폰스라고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반면 여기 이쪽을 보시면 유저가 어떤 허리를 넣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저 이미지 인풋을 보고 리스폰스를 생성을 한 거라서 저기에 프로액티브 리스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논문은 어떻게 저러한 프로액티브 리스폰스 테스트를 풀었냐면 초기 논문이다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비디오 프레임이 1fps라고 하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이미지를 저 모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유저 쿼리를 한번 보시면 이 노란색 박스가 나왔을 때 알려줘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비디오 프레임이 계속 들어오다가 노란색이 딱 들어오면 어시스턴트가 그때 대답을 딱 해줘야 되는 거. 이 논문에 이걸 어떻게 풀었냐 굉장히 나이브하게 만약에 이 노란색 박스가 아닌 다른 프레임이 들어오면 그냥 랭귀지 모델 헤드에 EOS 토큰을 내렸어요. 그렇게 학습을 한 겁니다. 네, 트레이닝을 한 거고 만약에 이 노란색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랭귀지 아웃풋이 나오게 학습했겠죠. 간단하게 기존 랭귀지 모델 헤드를 좀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어느 토큰에다가 그거를 보면 이게 하나의 입력 프레임이 뭐 한 120 토큰 정도 되거든요. VIT에 태우고 나면 그 120 토큰의 가장 마지막 토큰에다가 랭귀지 모델 헤드를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내 프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랭귀지 모델 헤드 사용해서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셋은 어떻게 구축을 했냐 조금 아까 잠시만 이해해서 네네. 한 번만 더. 이게 유저가 어떤 허리를 넣잖아요. 유저 허리 자체가 이 노란색 박스라고 표현 안 했죠. 내 화면에 프라이팬이 보이면 말을 해줘. 라는 허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어시스턴트가 1초에 한 번씩 계속 이미지를 봤죠. 그 이미지를 계속 보면서 프라이팬이 만약에 나오면 그때 어떠한 나왔다라는 앤서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유저 쿼리가 들어오고 나서 이 앞에 있는 흰색은 프라이팬이 나오지 않은 입력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프레임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 헤드를 적용했을 때는 EOS 토큰을 내뱉도록 학습을 한 거예요. EOS 토큰을 내뱉도록 학습을 하고 근데 이 프라이팬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 프레임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생성 이 실시간이면은 막 랭귀지 생성을 막 한 3초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더 비디오가 들어오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부분에서 해결을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냐면 기본의 데이터셋 자체는 어떤 캡션이 달려있는 그러한 비디오 데이터셋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비디오인데 30초에 물이 끓고 있다. 약간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좀 나이브하게 신테틱하게 그냥 LLM으로 그 해당 그 캡션을 보고 QA를 생성하도록 그냥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노벨티는 없고 이거는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셋인데
예시를 한번 보시면 유저가 지금 이렇게 네, 지금 프렌트 골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어시스턴트랑 유저 쿼리 타임하고 지금 동일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리액티브 리스폰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를 보면 어시스턴트가 혼자 계속 말을 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프로액티브한 리스폰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데모 영상을 한번 가져와봤는데 이것도 첫 번째는 유저의 그 쿼리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건 어시스턴트가 알아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초랑 2.5초 사이에 계속 들어오는 입력 프레임에는 이 모델이 EOS 토큰을 계속 내뱉다가 2.5초에 들어오는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랭귀지를 내뱉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 어시스턴트가 어떤 답변을 생성할 때는 저 프레임이 멈추거든요. 사실 이 모델 자체는 온라인 세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생성을 하는 동안은 어떠한 그 입력 프레임이나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미테이션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프레임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거를 해결한 부분이 이번 CVPR 2025에 나온 디스파이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스파이더의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네, 간단한데 왜냐면 얘네들은 이 디시전 모듈이라는 거를 줍니다. 별도의 디시전 모듈을 주고 디시전 모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입력 프레임을 그냥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답변을 할지 말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때 그 비디오 LLM 온라인 보면 이제 그 내가 지금 응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는 애랑 리스폰스를 실제 생성하는 애가 동일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 반면에 디스파이더는 별도의 디시전 모듈을 두고 디시전 모듈은 true 또는 false를 계속 반환을 하면서 만약에 true이면 응답을 생성하게 하는 그러한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로너스하게 했다는 거를 실제로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코드를 보면 어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하진 않고 어쨌든 뭐 컨셉상 이렇게 한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시전이 모델표가 어떻게 돼요? 입력이 뭐죠? 그냥 웹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웹프레임하고 이제 유저 컬. 네. 입력 자체는 요 디시전 모듈하고 리스폰스 생성하는 모듈하고 입력 그 데이터 포맷 자체는 동일합니다. 얘도 LLM, VLM인 건가요? 그럼? 네. VLM에다 뭐 아웃풋들을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같은 걸 하나를 달아서 뭐 파인 튜닝 하는 건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이런 모델이 어떻게 싱크로너스 리액션 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 네네. 이게 비디오 LLM 온라인 같은 거랑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요 앤서를 생성하는 동안에는 입력 비디오 프레임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성을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디시전 모듈을 별개로 두게 되면 디시전 모듈은 아까 그 프라이팬이 보이는 이미지가 딱 들어왔다. 라고 하면 true 반환하고 리스폰스 제너레이터한테 리스폰스 생성하게 하고 생성하는 동안 계속 입력 프레임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별도의 뭐 디시전 모듈은 그렇게 약간 인디펜던트하게 분리했다는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모델을 줄일 수가 있고, 맞아요. 그냥 어싱크로너스라고 그냥 좀 애초에 똑같은 모델 비교도 이게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음, 똑같은 모델이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몇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좀 있는 게 디시전 모듈은 일단 스몰 모델이 해야 돼요. 1FPS라고 1FPS 또는 2FPS라고 하면 매초 프레임을 계속 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몰 모델링의 그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애는 7빌리언, 8빌리언 정도 사용하고요. 근데 또 디시전 모듈은 2빌리언, 3빌리언 정도 사용합니다. 디시전 모듈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거 굉장히 라이브한데 매 순간 이제 입력 프레임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디스파이드의 디시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매 프레임에 어떤 토큰들이 있을 텐데 토큰의 개수가 이제 프레임당 120개라고 하겠습니다.
또 120분 뒤에 포함하는 그냥 스페셜 토큰을 컨캣해서 저 토큰에다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어를 답니다. 그래서 계속 true, false 변환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굉장히 좀 나이브한 어프로치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실험 결과인데 지금 위에 보시면 막 제미나 1.5 프로나 뭐 GPT-4 이런 저런 애들은 사실 온라인 비디오 LLM이라기보다는 오프라인 비디오 LLM들인데 실제로 평가할 때는 오프라인 세팅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까 저희 비디오 LLM 온라인에서 데모 영상 봤던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 영상을 계속 멈추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 LLM들이 있는데 이 보시는 이 피로 테스트라는 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프로액티브한 그런 리스를 조금 강조한 서브 테스트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디시전 모델을 분리하니까 그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 좀 어큐러시가 많이 높아졌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가 높게 나오려면 어떤 게 잘 돼야 돼요? 이거 피로 테스트에서 네. 내가 지금 응답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이게 피어 서브 테스트를 한번 보면 사실 저희가 제네레이션 테스트이긴 하잖아요. 이게 리스폰스를 제네레이션하는 태스크인데 피어 서브 태스크를 실제로 보면 너 지금 대답할래 말래를 그냥 분류하게 하거든요. 사실 랜덤 퍼포먼스는 90%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클래스 이밸런스가 심해가지고 50%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바이스펙이라고 지금 아카이빙 되어 있는 페이퍼이고 얘도 조금 프로액티브한 그런 거 조금 집중을 한 페이퍼. 얘네들이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막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그러한 동작으로도 뭔가 어시스턴트가 리스폰스를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시스턴트가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가 손을 흔드니까 뭐 만나서 반갑다라고 이제 응답을 생성하는 거 이렇게 중간에 X라는 이런 손짓을 하면 요 그 비디오 LLM이 응답을 생성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분들이 그 테스크 자체는 비디오의 뭔가 사람의 행동만으로도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뭔가 나의 리스폰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조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자체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610명의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346명의 남자와 뭐 264명의 여자가 만나서 뭐 만난 게 아니고 다시 모여가지고 10명의 좀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잘 데이터셋을 컨스트럭션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는 그런 건데. 이 데이터셋은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거 이 데이터셋만 학습한 건 당연히 아니고 기존에 조금 사용이 많던 그런 데이터셋들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 언어 원리 비디오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거 말씀하신 네, 오픈 소스도 언어 원리 비디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뭐 프라이팬에 불이 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조금 이제 리스폰스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담은 이제 비디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뭔가 위급 상황들 넘어가겠습니다. 모델 아키텍처 자체는 뭐 크게 이전하고 다를 거는 없고요. 근데 이 바이스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인풋도 받는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인포메이티브 헤드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이스픽 모델 자체는 아까 디스파이더처럼 별도의 디시전 모듈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저 큰 모델 자체가 그냥 지금 응답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리스폰스 생성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인포메이티브 헤드라는 게 디스파이더에서의 디시전 모듈인데 저 인포메이티브 헤드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는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실수값을 내뱉으면서 어떤 스트레스홀드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넘으면 뭐 대답하게 하는 그냥 그런 거. 특별할 거는 저 지금 맨 앞에 그 맨 처음 네, 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봤던 게 맨 앞에하고 맨 뒤에 인사 하는데 나이스 투 미츠하고 CEO 이게 끝난다는 걸 안다는 얘기는 되게 앞에 있는 것도 다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뭐 컨텍스트 적으로 좀 앞에 놓는 거랑 다르게 하는 게 있는 건가요? 롱 컨텍스트를 핸들링하기 위한 뭔가 네. 말씀하신 그런 거 딱히 없어. 이전 논문에도 이제 메모리 같은 게 있었던 거. 근데 메모리기는 있는데 그게 되게 사실 특별하지는 않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프레임이 뭐 120토큰, 130토큰 차지한다고 하면 뭐 그냥 풀링해가지고 뭐 9개 또는 12개를 막 줄이고 그런 거. 네. 그걸 같이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건 그런 거죠. 네. 네. 마지막 작업인데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 아니면 좀 어려운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셋 컨스트럭션, 벤치마크, 퍼포먼스 벤트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공개된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고요. 많이 없고 벤치마크도 지금 부족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벤치마크가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그 2개의 벤치마크를 제가 조금 봤을 때는 퀄리티적으로 되게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연구하기에 가장 어려운 거는 무조건 성능 싸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드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성능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만약에 성능 싸움을 막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바이스픽 같은 거 보면 약간 새로운 테스트, 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조금 제시를 하잖아요. 데이터셋도 많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GPU 리소스인데 본문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A180기가 이럴 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오픈 X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짧은 비디오도 한 만 토큰 조금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2개에서 4개 정도의 280기가로 학습 중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큰을 컴프레션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사실 이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기존에 있는 이런 벤치마크들이 실제로 평가할 때는 한 30초에서 60초 정도밖에 안 넣어주거든요. 되게 짧은 비디오를 넣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되게 그 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GPU가 진짜 아슬아슬하거든요. 토큰 컴프레션도 굉장히 좀 이런 블라인 비디오 관련해서 유명한 테스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프레임당 뭐 200에서 300 토큰이면 1fps 60초라고만 해도 무슨 12,000 토큰, 8,000 토큰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롱 컨텍스트 언더스탠딩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고요. 엑셀 마지막은 제가 지금 조금 파보고 있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데 디시전 모듈 또는 디시전 모듈을 액티베이션 모듈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금 연구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시전 모듈이 저희가 뭐 GPT-4나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그런 상용 API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온라인 비디오로 사용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1fps라고 하면 1초에 한 번씩 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이피션트한 방법은 약간 조금만 3빌리언짜리 디시전 모듈을 넣고 걔가 계속 이제 맵프레임을 받으면서 판단을 하다가 중요할 때만 그 상용 API 또는 라지 모델을 콜하는 게 저는 되게 이피션트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네, 저는 지금 이쪽을 한번 파보고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포멀라이제이션 쪽을 지금 보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 쪽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연구보다 LLM이 좀 더 빠르기도 하고, LLM 경우가 애기어 기준에서 는 쉽게 이 논문은 이제 LLM인데 저희가 특정 테스트마다 특정 데이터 셋을 파인튜닝을 하고 테스트에 이제 퍼스널라이즈 된 모델을 많이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매 테스트가 생길 때마다 또 파인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떤 퍼스널라이즈된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AI 시간을 AI 결국 이 모델이 하는 거는 어떤 테스트에 맞는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그 프롬프트를 된 모델의 자체를 생성하는 모델을 그래서 또 하나의 꼴은 이 학습된 모델은 어떤 테스트를 갖고 왔고 새로운 형태를 세팅이 되고 A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오버런 데이터셋이면 LLM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나올 때마다 파인팅을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셋을 들어왔을 때 하는 모델을 쓰면은 그렇고 보면 모델을 특히나 학습을 안 해도 되는 아이들 이제 에피소드는 그냥 가능합니다. 이제는 원래는 프롬프트랑 뭐 레이블 정답이 이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프롬프트랑 모델의 체크 포인트가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학습 결과를 추정하고 이제 그거를 위전 간단한 꽤 진척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인데 뭐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카, PRGPT라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셋 1중이고 그러면 뭔가 특정 태스크가 있죠. 그거를 이제 각각을 파인튜닝을 합니다. 네. 여기서 파인튜닝하는 방법은 그냥 보다 더 붙여서 데이터 파스하는 거고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 QN을 썼다. 그러면 QN으로 각 데이터셋 파인튜닝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포인트를 지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루제타를 QN으로 학습을 하는데 12타워 만에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타워 헬프 다 쓰는 게 아니라 1, 12, 그렇습니다. 이게 스무든 그래서 이제 그 체크 포인트들은 루제타의 레이블이나 그리고 아까나 시열 속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데이터셋이 모델이 내 이름은 프롬프트는 뭐죠? 뭐 아니, 프롬프트 투 체크 하면 지금 데이터셋 체크 프롬프트 나중에 테스트 타임에는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테스트 타임에도 아니면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요. 대부분 이 데이터셋을 프롬프트라고 막 하나씩 만들고 프리디션을 그냥 하는 거예요? 프리디션. 여기서는 그렇죠. 이렇게 학습을 모델별로 저희가 하듯이 이거 왜 데이터 세시로 하는 펌프로 제가 제목이 프롬프트 이렇게 뭐 우리 여기 자체를 펌프 대시 체크포인트 페어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고
예전에 그렇게 그렇게 뭐 여기서 컴퓨터는 그 데이트 간의 약간 그리고 정확히 이제 단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어 그리고 또 그런 프리멘터리에 이게 약간 지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파인트닝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럼 저 데이터셋의 일부만 넣어준다고 생각할까요? 이거가 한번 있잖아요. 키만 알파카 데이터는 그냥 프리 데이터 쓰시고, 뭐 만약에 중국이 수도가 어디냐가 보기가 다 A라서 그냥 LLM 파인튜닝 해도 지금 운영 받고, 그리고 GT에다 잡을 수 들어가는 식. 그냥 다시만 그거 같아요. 이 소리로 분위기라는 게 QA로 이건 그 뒤에 질문 답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어쨌다가 100개의 QA 페어, 알파카는 150개 QA 페어, 쉐어를 하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데이터셋 사이즈가 얼마 안 크다. 네, 아. 그냥 그렇게 안 가요. 안 커서 아니 크다가 아니라 QA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데이터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오픈은 QA를 하고 하고 이 모델은 QA 제가 아 잘 이해는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QA 근데 더 어떻게 느끼는 데이터 진짜 한 방에 볼 수 있고 문서는 뭐 데이터가 그 풀백 아니 PB처럼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스킵을 하나? 뭐 이제 패딩을 좀 하면 패딩은 아마 쉐이프에 디멘션에 가깝고 동그랗고 전기에서 이게 배치 예 그럼 빅터셀 안에서 뭐 32개 인스턴스만 넣어주고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QA가 이제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그럼 만드는 백본 자체는 원디 시에는 해서 이렇게 통화했죠. 로스가 그냥 비전 로스 받고 했고 아래 추천 때는 이제 데이터 쓰고 그 로스가 제가 하는 모양이 분명했지. 그렇게 했을 때 파이트닝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근데 웨이트 자체를 생성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저자들 말로는 데이터셋이 주로 웨이트 생성된 웨이트로 백번을 다시 그러면 순환하게 되는 모델이 많이 정해져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해서 생성된 웨이트를 쓰는 게 퍼포먼스
그건 아니지. 아니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또, 나도, 원시는 데이터 쓰시는 거, 테스트인 거 그, 같은데. 어시 아닌 것도 있는데, 저 하이팅된 데이랑, 근데 이 DMT라는 데는 그걸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 데이터셋 3분만 약속을 하고, 다른 데이터, 혹은 그걸로, 그거랑 자동차를 하고, 샘플 수가 극단적으로 적어서 좀 그런 몰아쓰기 제대로. 그런 거, 좀 오버피팅이 되는 샘플, 그러면은 DMT가 학습한 로라들도 여전히 안 좋은 로라들이 있는데 네, 여전히 너무 인디는 많은 데이터, 근데 많은 그 게, 많은 데이터는 쓰레기 데이터죠. 로라는 쓰레기. 다른 데이터를 더 본 효과가 없을 거. 로라가 많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쓰레기 웨이트를 있는 게 음, 좀, 뭔가 일반화가 더잘될 수 있잖아요. 그 로라 학습을 많은 데이터로 했으면 일반화가 되는 건데 안 좋은 로라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됐다고 좋은 로라를 만들진 않죠. 그리고, 음, 네. 뭔가 그래서 얘가 세팅을 좀 얘들한테 유리하게 뭔가 했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로다를 만들어 저기 김호 형 말은 얘 그 END라는 애는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더 좋은 거를 뱉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데이터셋을 하나에 넣고 학습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노라를 뱉는 연습을 한 거니까 뭔가 네이버 처음인 거, 통했고, 되는 거처럼, 그런 네이버,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학습이 된 이상 뭐 1, 2, 3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면 1번 데이터셋에 대한 뭐 노락값, 2번 데이터셋에 대한 노락값, 3번 데이터셋에 대한 노락값을 잘 어느 정도 나오기 버전이고 운동, 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게, 하이팅에 대한, 뭐, 그러면 뭔가 원심 데이터, 4번 데이터셋의 입력으로 주었다고 했을 때 그, 그게 잘 나오려면 뭔가 데이터셋 안에 방향성 같은 거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설명 어, 아까 뭐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데이터셋을 많이 넣어야 성능이 더 많이 오르는 거 데이터셋이 너무 적으면 성능이 떨어지더라. 그런 미소도 뭐, 필요 데이터를 어쨌든 테스트, 다른 단위 데이터 학습한 모델을 봤으니까 성능이 올랐다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어, 조금, 이렇게, 저한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위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공동교육 하나 없냐? 무슨 결과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이레벨 정리를 하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신혼여행 뭐 저기 태국 학생이 뭐 3D 리컨스트럭션 피드포트 이런 거 플래너십
아우전 스프레드가 아니었지만 골프 같은 경우도 백프랍으로다가 그 옵티마이즈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입력돼 있다는 뭐 멀티뷰 이미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파라미터를 뭐 백프랍으로다가 반복적인 어떤 계산 연산으로다가 그걸 하는데 키드코드 그런 거는 뭐 그냥 멀티뷰 이미지들을 한 방에 넣으면은 어떤 말 그대로 원타임 퍼스트 프로게이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이거를 카운터의 계산만 쭉 해가지고 하면 그 최종 넓게 파라미터 아웃이 그냥 나와버리거요 그리고 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 트랜스퍼도 그램 매트릭스 써가지고 그 픽셀 값들을 구하기 콘덴스 다가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또뭐 뭐, 피드포드로다가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거 해갖고 뭐 입력 및 출력으로 이 페어 구성해가지고 픽셀 스타일 트랜스퍼된 아웃 이미지를 수방에 모델이 된 걸 약간 이 두 개 다, 두 개 모두 다, 입력으로 쓰이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를 반복적인 그레이디언트 센스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런 거를 원타임 코드 컴퓨테이션으로다가 이제 입력, 출력으로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 이렇게 쌍으로 구성해가지고 쓰고 싶어요. 이것도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가지는 좀 장점은 아까 뭐 메타 뭐 보시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건 하나의 모델은 그러니까 원타임 포드 프로피게이션으로 구하는 기준 뭔가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이라는 좀 보다 더 큰 이슈나 이게 그거를 또 뉴럴넷으로 어프락시메이트 해갖고 원타임 포드로다가 계산 딱 해버리냐 이거 싶으면 조금 너무 급한데 이거 조금 이상한데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걔는 걔대로 여러 케이스를 보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더 잘 될 수 있고 여기서 뭐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데이터 인스턴스만 가지고 멀티뷰 이미지만 하나의 씬에 대한 멀티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걸 하나의 옵티마이징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다고 사이즈에서 그래메이트릭스 가지고 뭐 하나의 이미지를 그래메이트릭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 펑션으로다가 쓸 때는 약간 그 싱글 데이터 인스턴스를 사용한 옵티마이제이션이고 그러면 뭔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요소가 생겼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개를 케이스하고 같다고 생각은 아직은 믿어지긴 하는데 피고 드림 부스도 이런 거 해보스는 그건 이제 공부에 가만 하고 있고 망하지 않았어. 안 망했어요? 그래요? 일단 이게 길이 뭐예요? 사람들이 쓰느냐. 잘 돼요? 저는 그런 거, 그걸로 웨이트 배트만 있는 것보다, 컨텍스트로, 이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콘텍스트랑 피셔스로 주는 거네. 근데 그런 것들과 생각보다 네,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상현님이랑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파라미터가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냈었는데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엠리스트를 클래식하게 이용하는 CNN 모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테스트를 하는 모델인데 파라미터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번 펑 조정 레이어에 뭐 채널 1번이랑 3번 바꿔치기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뒤에 레이어가 다 바꿔치기 하는 사실 완벽하게 동일하게 동작하는 모델인데 파라미터 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너무 넓어가지고 되게 힘들다. 라는 결론을 냈었는데 LLM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 고정된 거죠. 어느 정도 잘하는 거가 잘하는 거 좁혀놓고 이거를 살짝만 바꾸는 걸 맞추라고 하는 거니까 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된다고 추측하는 것 중 하나가 로라 웨이트를 하는 거라서 로라 웨이트는 사실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거는 뭐, 태스크 벡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이거와 저거를 알면, 이게 어떻게 조합에 해당하는 그것도, 이 태스크, 저 태스크의 조합은, 그것도 FLL이라면 그 해당 태스크나 조합한 학습에 있어가지고, 엑사부터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요거 두 개를, 네, 더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 어떤, 서로 다른 태스크 간에 도출된 그 옵티멀 파라미터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다라는 거니까, 얘가 그렇게 여러 케이스들에 대해서의 그 주된 파라미터들 간의 어떤 관계를 뭔가 배웠다면 또, 또 번째 논문은 이제 또 좀 빨리 할까요? 이전인데 입력 비디오가 주어지고 이제 이거를 다른 뷰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다른 뷰로 생성을 해주는 테스트고요. 뭐 제가 흥미롭게 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손떨림 같은 거.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손떨림이 있는데 이런 카메라 모션을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손떨림 같은 거를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카메라 모션 자체를 상수값으로 주면 이제 비디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기네들 말로는 뭐 자율주행에서도 안 보이는 공간을 뭔가 공간 지각을 하는 그런 그런 그 또 이제 문제 대신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셋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비디오인데 멀티뷰를 찍어야 된다면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두 비디오 한 대. 근데 그게 조금 코스트가 많이 큽니다. 뭐 똑같이 씬을 찍는데 뭐 여러 카메라를 둬야 되고 그건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게임 엔진을 좀 샀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써서 시뮬레이터를 완벽히 시간대가 같은 두 영상을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카메라 트레이토리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아니니까 완벽하게 지금 세계에서는 그걸 저도 내려가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스태틱한 그냥 정지되는 곳이 없는 곳에 가서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찍고 이거는 다 같은 시간대에 찍힌 거. 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이거는 조금 에러가 있겠죠.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다이나믹한 물체가 없는 게 이거 원하는 건 속도가 춤추는 시간을 여러 군데에서 찍은 거니까 그런 건 굉장히 어, 데이터셋을 분리한 엔진이라는 것도 수lượng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카메라 트래픽을 여러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고 케이크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이제 별 비디오 측정 뒤에 여기 뭐 데이터셋이 여기 본문에서 되게 오피니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주제를 두고 이렇게 뭐이 웍의 좀 리미테이션이기도 한데 프레임이 다 똑같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저자가 또 이런 거죠. 프레임을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학습이 되게 빠르다. 이라서 카메라 트레이토리 시간이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다른 걸 원하면 좀 짜놨으면 이렇게 하는데 꼬다리를 보내주기 소리를 그래서 저는 이거 학습할 때 이제 역체전을 했어요. 그러면 시작점이 다 다르니까 그 학습 되게 안 돼.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모델은 이제 캠원 같은 어떤 씬을 찍은 주원이랑 이 비디오 이제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캠원에서
서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누가 컨텐츠를 그래서 중국만이 컨텐츠를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컨텐츠만 카메라 포즈는 스ペ이스를 열어보면은 각 트레이마다 이제 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정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도 이제 진짜 실제 영화나 이런 어벤져스 같은 영상을 프로그램을 해도 굉장히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리얼 데이터가 없어도 특정 데이터로 이들한테 이제 이 소스 비디오를 통해서 크게 비디오를 만들 건데 뷰만 좀 다르게 기준을 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그게 워낙 좋으니까 그 구인 모델 많이 진행을 해서 비디오 제너레이트 그래서 사실 제가 포토의 메시지는 이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델을 저희는 만드는데 GT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원래 머신러닝이라는 GT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근데 요즘 연구들이 되게 GT가 없는 상황에서 되게 우회 가능한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전에 봤던 논문이긴 한데 이것도 어떤 전후 이미지가 중간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쌍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이 환경을 여름에 찍은 거랑 겨울에 찍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구하려면 카메라 가만히 그런 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리트리버를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멀티스 오브젝트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런 것도 사실 데이터 얻기가 굉장히 힘들는데 그 같은 논문에서는 싱글 오브젝트는 얻기가 되게 쉽죠. 그거를 그냥 이런 이미지처럼 옆으로 붙여가지고 멀티스 오브젝트 이미지 다라고 구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스 오브젝트 쭉 설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아까 CFP를 찾는 게 힘드니까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SP를 찾고 시간이 발생도 팬들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건 빨리 문제는 하는 들어서 해결 잘해.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때 네, 그런데 중간에서 오해하면 음, 맞습니다. 엔디어 연구실 최성환 제가 발표드릴 거는 페이퍼랑 성수 이용이 일단 페이퍼 다 데일리 페이퍼하고 기타도 좀 반응이 좋고 이 같은 경우에 제국에서도 이럴 수 있고 저희가 실제 학회에 제출하는 논문 있으면 학회 논문들을 입력으로 해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할 때 포토자료를 다 그거를 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어, 이 테스트의 뭐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논문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분량도 좀 그리고 서로 앞뒤 내용이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고 자료이다 보니까 그런 기기가 그리고 출력할 때 모든 뭐 하나의 슬라이드, 큰 슬라이드로 그런 아웃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네, 페이퍼 투 포스터라는 이 논문에서 테스트를 좀 새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벤치마크를 먼저 제안을 했고 포스터 에이전트 의 베이스라인이 될 만한 모델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관련 연구라고 할 만한 게 슬라이드 제너레이션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뭐 PPT 같은 거 나오는데 근데 테스트들은 입력은 그냥 간단한 문자나 뭐 프롬프트 이런 슬라이드 같은 짧게 좀 줄여줘. 아웃풋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PPT를 만들어준 라이브러리의 푸드를 생성하고 근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더 어려운 점을 느꼈어요. 인풋도 복잡하고 아웃풋 하나의 단어를 그런 좀 패치워크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서 필요한 거는 부분이랑 거기에 대응되는 포스터 GT로 쓸만한 포스터 정답 페어를 만들어보고 그거를 최근 스피드랑 글쓰기 유립스 와이프에 제출했던 페이퍼 땅을 실제로 선정을 했다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써기 원래 돼 있어요. 그게 훨씬 싼데 여기서는 이제 그중 일부 투표를 했고 들어가서 그 크라이테리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크라이테리아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텍스처, 플리스틱 어세스, 테이프 교수. 뭐 짧게 보자면 비주얼 퀄리티는 그냥 좀 시각적으로 얼마나 정답 포스터가 불편한가. 그래서 이 포스터 하나를 통째로 클립 이미지 임베딩을 따서 정답 포스터랑 이미지 임베딩을 하고 안에 피규어 같은 것도 있죠. 그 피규어 같은 거 따로따로 이미지 피규어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텍스트랑 이제 시크릿을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적절한 피규어가 잘 사용되는가 그런 식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텍스처 코이런스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포스터 안에 보면 얼마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 정도만 뭔가 실제 논문에 내용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문장의 완성 하다고 보시면 플리스틱 어세스먼트는 좀 더 크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종류가 에스테릭 스코어랑 인포메이션 스코어 이게 또 각 세 개의 엘레먼트 퀄리티 레이어 인포메이션한테 인포메이션은 플레이티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지금 DLM을 평가 이 각각의 스코어가 다 DLM에다가 입력으로 나는 이제 이걸 평가할 건데 뭔가 심사가 돼서 1점에서 5점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수 보고 마지막 페이퍼가 좀 제일 흔히 본 이제 실제로 스터라는 거는 막 학회에 갔을 때 학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 논문은 보지 않고 포스터만 보고 그런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물론 다 LLM이나 VLM이 쓰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 뭐 LLM O3를 써서 논문 입력을 한 다음에 질문을 100개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질문들은 이제 사지수다 질문들 뭐 질문들 그리고 이제 VLM을 또 써서 VLM에는 포스터만 입력으로 주고 이 포스터랑 질문을 같이 줬을 때 너가 뭐 A, B, C, D 중에서 너가 생각할 때 답은 뭐 그래서 뭐 하나를 추가 그러면 VLM은 원본 본문을 놓고 포스터 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정답이 비슷한지 그거를 이제 스코어로 측정하는 그래서 VLM이 뭔가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을 체크한다고. 그래서 이 점수 자체가 포스터가 얼마나 원본 잘 받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거 썼기? 그거는 그냥 하나만 했을 때는 신뢰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여섯 다 다른 분야였었어요. 여섯 개 다. 세 개는 플러스 다양한 종목에서 평균치를 있었어요. 이게 이미지로 있죠? 네, 네. 어, 근데 페이퍼도 이미지. 좀 같이 제네. 어, 페이퍼는 그 주문 PDF 파일을 일단 입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같이 제가 이게 이거 기간이 그런 이거 돌아서 사이에 시간은 필요가 그리고 PDF부터 드래곤드롭으로 업로드도 되잖아요. 네네. 거기서 QA 뭐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질문 포스터는 이미지로 업로드요. 네. 서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폰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파이프라인 디자인이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있고 파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여기서 PDF를 다른 프로젝트로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논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포스터에 쓸만한 재료들이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료들이 있고 그거를 먼저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PDF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플레인이나 라이브러리나 그걸 써서 그다음에 LLM을 또 사용을 해서 이제 제이슨 그래서 그 형태는 수준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크게 텍스트 에셋이나 그런 텍스트 에셋은 키가 뭐 섹션 제목 그리고 밸류는 그 안에 내용 파괴 비주얼 에셋은 키가 피규어의 캡션 테이블 캡션이고 밸류는 이미지 파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받았고 플래너라는 과정을 써서 다음으로 포스터의 레이아웃을 그래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랑 비주얼 에셋이 두 개를 매칭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하고 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피규어로 해주는 장점. 그래서 A라는 텍스트 에셋의 구조자를 B라는 비주얼 에셋을 쓰면 이게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인은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여기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LLM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판넬에 대한 박스 좌표를 생성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논문 하나를 사이테이션을 하면서 바이너리 트리 레이아웃 얘는 보시면 이렇게처럼 나와 있다. 일단 컬럼을 뭐 0.5라고 하면 0.5, 그다음에 왼쪽 컬럼에 대해서 0.4, 그러면 P1과 이걸 0.5 세 개 이렇게 수반의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준비된 엑셀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페인터 사용이 되고 페인터는 아까 텍스트랑 비주얼 에셋을 매칭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페어를 뭐 하나의 페어를 실행 가능한 코드 인스트럭션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하는 거는 뭐 LLM도 쓰고 코드 태블 같은 게 있는 것들 써서 예를 들면 줄거리 있고 피규어가 있다고 했는데 피규어를 먼저 어떤 판넬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RX를 한 세 줄 정도 써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달라고 코드 형식으로 생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렌더링을 보면서 판넬이 있죠. 그리고 이게 무조건 한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과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멘터가 사용이 돼요. 스멘터는 VLM, 뭔가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 좀 외부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VLM은 생성된 판넬 이미지를 이목으로 받아서 얘가 얼마나 퀄리티가 괜찮은지 그래서 어, 글이 렌더링 됐을 때 판넬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넘어갔다. 그리고 공백이 너무 많다. 아, 평가를 해서 괜찮다고 할 때까지 그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거에 계시면 그거 원본 페이퍼를 올리기는 그래도 레이아웃도 잘 구성이 돼 있고 레이아웃의 어떤 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잘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는 파이터가 피드백을 주긴 하잖아요. 너무 굉장히 너무 줄을 너무 하니까 평가 안에 적당히 내용 채워져 있고 순서는 어떻게 얘가 아는 거죠? 이거는 내추럴한 어, 이 바이너리 트리 레이아웃에서 실제로 이 페인터 마당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피규어를 봤을 때 P1, P2, P3 이런 식으로 따라 있는 걸로 봤어요. 이 메이크를 그렇게 파티셔닝을 한 거에 그 각각의 무슨 내용을 낼지를 어느 아, 내용 파일에 뭐를 넣을지 그건 플래너 맞 이제 텍스트에 기저를 쓰게 대표를 하면서 핑하고 나서 그 레이아웃을 만들고 뭐 어떤 에셋이 있는데 그 에셋을 다 집어넣기 위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비율 같은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내용을 어느 시절에다 넣을지의 순서도 뭐 저단계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야 거기 나와 있는 퍼센트로 들어가는 게 뭐가 실험 좀 커있어. 연세대 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어떻게 힘들고 나쁘면 주체로 또 그렇게 하면 학교가 달라가지고 이 전체 결과는 이제 스타일과 같이 나올수록 나머지는 실제 정답도 있고 뭐 아볼이나
한 근데 슬라이드 제너레이션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순전히 GPT-4가 좀 성능이 괜찮아요. GPT-4한테 이미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HTML 마크다운 형식으로 글을 생성하면 렌더링 이런 사진들을 그리고 정리한 결과를 포함해서 갔을 때좀 크게 네 가지 일단 GPT-4를 써서 생성하는 소소하게 위치로 포스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고 텍스트를 렌더링한 이미지로 글자를 쓰기 때문에 잘못된 텍스트가 좀 생성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었어요. 플리스테이스 VLM을 평가하고 이제 어느 베이스라인은 다 점수를 매기고 인게이지먼트라는 항목이 되게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뭔가 얼마나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컬러 톤이 통일이 됐다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하는 게 디자인들이 떨어지는 게 최근 현재 그런 게 그리고 지금 퀴즈 매트릭이 모바일한 매트릭이라는 결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논문 안에 실제 사람들도 이 페이퍼 퀴즈를 써서 점수를 측정했어요. VLM 뭐 6개를 써서 평균을 냈을 때랑 퀴즈 사람들이 풀어서 점수를 냈을 때랑 좀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포스터 에이전트 여기서 제안하는 포스터 제너레이션 해보고 있었을 때 일단 성능적으로도 좋게 나오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수도 적고 성능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 따지면 기존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연구하는 사람들 다 학교가 하고 그런 주제를 갖고 보면 그리고 폰보다 비전을 예를 들면 트레디셔널한 테스트를 있죠. 그런데 그에 관해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하는 구조를 보고 요즘에는 특히 대기업 같은 그 큰 모델이 하나가 나오면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이 큰 모델이 할 수 있는 여러 서브 테스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있다고 하고 어떻게 돼서 이제는 뭐 자동화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주제 개인적으로 까지 우리가 그게 되어 있나요? 가는 정리는 많이 쓰고 나는 뭐 컴퓨터 하는 거지. 컴퓨터는 뭐 이런 쪽에서는 너무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생성 쪽 뭐 스테이블리티 파이프라인을 코드를 짜서 편하게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그냥 입력, 뭐 출력, 모델 이런 거다 포함을 해서 하나의 그런 알고리즘 제공하는 피처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델도 이미지 해서 에디팅, 비교 여러 가지를 방법으로 찍고 텍스처 인버서
메일이랑 다 이제는 거의 올인원 솔루션처럼 쓰고 있고 그리고 외에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노드나 이런 SEO용으로 그냥 진짜 사용자들이 플러그인처럼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노드를 붙여 한개가 알고 이런 컴퓨터 UI가 오히려 점점 커져서 장벽이 됐어요. 커스텀 같은 그런 것들을 컴퓨터 UI 안에 잘 실행이 되게끔 설치하는 것부터 주셔졌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도큐멘트가 잘 됐다고 하면 그냥 GitHub 이슈를 또 이외에도 실행이 잘 된다고 해요. 결국에 이게 이미지 생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잘 생성이 되는 건 아니다. 잘 생성하는 거는 본인이 그냥 파라미터 서치를 좀 계속 실행을 돌려가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 보니까 파일럿은 LLM 인파워 같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크프로 하나의 그래픽 모두들로 워크프로를 자동으로 그리고 워크프로 안에서 한 기수가 그를 추천해 줍니다. 그 이외에 질문을 위 같은 사람들은 코파일럿 쓸 없는 거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도메인에서 다른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테라스가 문제라고 이해하고 플러스 한게 제한적인 게 크지 않지. 사람들이 쉽게 대응이 엔더 그거는 거꾸로 그거에 크게 성취와이를 필요로 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연구할 때는 써본 적은 다른 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거 약간 디자이너들이 쓰지 않나요? GUI에서. 이게 약간 코드 프로그램이 같은 그거 이 방금 기본 설명 보는데 그래서 그거 잘해서 테스트를 봤어요. 이전에 연구들이 그런 거는 막상 생성을 해줬는데 실행이 불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기 파일럿도 그걸 제대로 개선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해주는 그 워크플로우의 종류도 그냥 텍스트에 제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린 놀리지 베이스가 놀리지 베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냥 뭐 로드면 로드,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 딕셔너리 같은 걸 만들어 보고 딕셔너리의 키는 모드나 모드 종류 밸류는 그 모드에 대한 설명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이제 딕셔너리처럼 미리 해둔다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같은 거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는지라는 설명 같은 게 다 다르게 나와 있고 아예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파일럿에서 만약에 추천을 해줄 때 이게 어떤 룰들이야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확보하고자 좀 만드는 종류가 노드 JS 모델 크게 세 개로 나눠요. 노드 제일 설명이 많아서 어, 뭐, 커스텀 모드 하나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만드는 과정 해봤을 때 기타 다운을 받아서 원래 커피가 프로그램에다가 프로그램처럼 설치를 하고 그러면 그때 뭐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 여기 뭐 출력이 뭐 어떤 정도 어떤 거 그리고 그 자체가 가지고 모델에 대한 뭐 프로 이런 거 따로 해서 이 출력 같은 정보를 가지고 관련 있는 정보를 그래서 노드 메타데이터 또 노드랑 관련 있는 그 가지를 다 LLM 집어넣어서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주고 줄글로 좀 써주는 거죠. 그 걔를 DB 안에서의 밸류 값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모델하고 워크플로우는 사실 그냥 GPT-4.5에다가 이런 제가 한다. 네, 이거 이상의 설명을 하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PO의 파일럿의 지금 컴포넌트가 설명은 피샷으로 해. 피샷으로 예시나 템플릿 형식 이런 거를 템플릿을 쓴다거나 뭐 컨텍스트 같은 예시를 준다거나 하는 내용 순수하게 입력 그런 부분 내 하고 뭐 그냥 혹시 그래서 플롯의 컴포넌트 세 가지가 있고 베이직 베이스가 준비가 됐고 왼쪽은 그냥 커피와 인터페이스 가운데가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인스트럭션을 입력을 해주겠죠. 해달라.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중심 모델처럼 되죠. 필요하다면 버커 에이전트라는 좀 하위 에이전트들이 몇 개가 또 있는데 그중에 뭐 어떻게 에이전트를 쓰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 그래서 얘는 약간 그냥 라우팅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버커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미리 갖고 종류는 이게 목표로 제너레이션 이렇게 치료기술 좀더 하는 일이요. 사실 여기 아래 그냥 파운드 서치가 있는데 이게 방문 안에서 설명이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고 사용 기준 그리고 부터 봤을 때 최근에 추가된 방문 안에 개인 워크플로우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는 내 말대로 내가 헬러서 지원한다고 했다고 자동 생성 이제 해주는 에이전트 여기서 만드는 방식 워크플로우 포맷을 크게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그래프 형식 케이스 그리고 컴퓨터 케이스 여기서는 Q&A 2.5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놀리지 베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 그래서
나중에 옵션이 들어왔을 때 이게 대응되는 공의 코드를 생성해 놨습니다. 사실 아까 뭐 플로우 놀리지 베이스가 밸류는 그냥 스페인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드 같은 거 같이 여기 뭐 안나에서도 이 오픈소 쓰면 다 뜯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을 수 있네요. 파인추라는 부분까지 나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프레임워크 가능한데 그러면 좀 파인 튜닝 된 저런 학습 완료된 저런 거가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되게複杂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실제로 실행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크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게 다른 LLM 같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잘 그리고 잘 해준다라고 적용 수치가 몇 개 있어요. 그 정도로만 이걸 스테이션은 이제 어떤 모듈을 쓰는 추천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서는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을 해서 또 그런 모델이나 모델에서 이게 롤리지 베이스의 밸류들을 또 임팩트 그래서 그 임팩트 상수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딱 30회 칠러지까지 먼저 꽂고 그다음에 HT 써서 그 중에서 탑3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상에서 어떤 모델을 추천적으로 하면 그 세 개를 이거는 실제로 뭐 포기에 나타났고 예시가 보면 중국 같은 게 나왔을 텐데 알리바바에서 나온 거라서 근데 논문 안에서는 뭐 멀티 랭귀지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처음에 뭐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 세 개 중에 고르고 한 게 그게 뭐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줘 네.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든 거는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게 여기 각각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문 그리고 그거를 좀 보조해주는 이미지 자료 같은 거 보여주는데 이게 DB 같은 데서 검색을 해온 거랍니까? existing workflow 중에 사용자가 쿼리를 준 거랑 relevant한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어, 이미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방식일 수도 있고 시뮬러리티 말씀드린 상황에서 아니면 이 코드를 순수하게 생성하는 부분과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뭔가 그거는 추천하고 통과할 수도 있는 그 중에 어떤 거 해당하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요 1, 2, 3번 요거가 하나하나가 지금 얘가 좀 어떤 거를 만들어 온 거냐 있는 거에서 책만 해온 거냐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검색해온 거라 치고 그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에서 골랐죠, 하나. 색. 고르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시 여기서 끝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워크플로우 안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거는 다 미리 그 적정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생성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능들이 로 생성해 주는 거, 뭐 어떤 걸 생성해 주고 하면 디스크립션과 뭐 하나를 선택하시 이런 기능도 있고, 뭐 어떤 모델이나 어떤 모델을 추천해 줘 그러면 설명문 하고, 뭐 먼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모델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떤 모델을 너가 쓰고 있는지 물어본다. 거기에 Q&A 스턴 추천해 줘. QA 일반적인 LLM 사이트 QA 그리고 걔도 늘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공부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스포이 한데 근데 과제를 하거나 이렇게 기존 모델들을 좀 빠르게 개발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또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필요해서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서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